마테리아 프리마. 이 장의 맨 앞에 등장하는 고대 연금술 목판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자. 우리는 그 그림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 고대의 연금술사는 사람이 무엇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잠재성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 관해 상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 그림 맨 아래에 날개 달린 구체가 있고 그 위에 용이 누워 있으며 용 위에는 머리가 둘 달린 인물상이 있다. 머리 하나는 남성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이다. 남성의 머리는 태양 이미지, 여성의 머리는 달 이미지와 연관된다. 두 머리 위로 머큐리의 상징이 보인다. 그 밖에도 다양한 상징이 그림 곳곳에 흩어져 있다. 이 모든 것은 달걀 모양의 용기에 쌓여 있는데 이런 배치는 하나 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음을 가리킨다. 마치 부화하지 않는 병아리가 달걀 껍데기에 쌓인 채 점차 복잡하게 발달하는 것 같다. 이 그림의 이름은 라틴어로 마테리아 프리마, 우리말로는 제1원소다. 연금술사들은 제1원소를 다른 것이 발생하거나 파생하는 근본 물질로 여겼다. 따라서 우리는 제1원소를 우리가 미래에 마주할 때 보게 되는 가능성 또는 우리 자신이나 남들에게 행여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잠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현실을 구성하는 물질보다는 우리 자신과 세계를 구성하는 정보라고 볼 수 있다. 잠재성 또는 정보라는 해석에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세계를 잠재성이나 정보를 생각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예를 들어 당신이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집어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보자. 먼저 그 우편물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물질적으로 따지면 종이와 잉크지만 재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메일로 전달되든 음성으로 전달되든 모스부호로 전달되든 간에 중요한 건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우편물 하나하나는 내용을 담은 그릇이다. 어쩌면 국세청에서 보낸 세무조사 통보서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우편물은 손으로 잡아도 다칠 일 없는 물건이지만 당신의 이해관계에 아랑곳하지 않고 종종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대하고 복잡한 정부기관의 위험을 담고 있다. 아니면 그 우편물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지도 않게 보낸 편지이거나 오랫동안 기다리던 수표라서 당신에게 큰 기쁨을 줄지도 모른다. 이렇게 볼 때 봉투는 새로운 세계가 오롯이 담겨 있을 수 있는 함이다. 이 개념은 모든 사람이 이해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세무서와 문제가 있고 거기서 보낸 공문서를 받았다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날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 더 심하게는 이제 끝장이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것이다. 모두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본능적 반응이다. 이제 당신은 결정을 해야 한다. 편지를 열고 안에 있는 것과 대면한 뒤 두렵더라도 해결책을 궁리하고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방금 알게 된 것을 무시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면서 심리적, 신체적 대가를 치를 것인가? 첫 번째 길을 택한다면 당신은 두려워하는 것에서 자진해서 대면해야 하고 그 결과 더 강해지고 완전해질 것이다. 두 번째 길을 택한다면 당신은 이 문제를 괴물 형태로 남겨두고 칠흑 같은 밤에 무서운 맹수의 눈을 본 작은 동물처럼 고통당할 것이다. 삼각형과 사각형, 숫자 3과 4가 새겨져 있는 날개 달린 구체가 그림의 하단 3분의 1을 차지한다. 연금술사들에게 이 특별한 물체는 혼돈의 구로 통했다. 이것은 제1원소의 초기 용기, 즉 세계와 정신의 구성 요소들이 담겨 있다가 나중에 분화하는 용기다. 이것은 잠재성 또는 정보다. 이것은 영문도 모른 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주목하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예측할 수 있는 확실한 영역에 진입하는 순간이자 지점이다. 이것은 마치 날개가 달린 것처럼 통제되지 않고 주변을 정신없이 날아다니는 것으로 이때 종잡을 수 없지만 의미 있는 연상의 확장이 일어난다. 이것은 당신이 무엇에 가로막혀 있는지를 모를 때 당신의 시선이 가다앉 있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당신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그로 인해 주의력이 깨어나 당신이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혼돈의 구는 낯설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해리포터 책과 영화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 조앤 롤링은 퀴디치라는 스포츠 경기를 자세하게 묘사한다. 퀴디치는 어린 마법사들을 가르치는 호그와트 마법학교에서 정체성과 단합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경기 방식은 마법의 빗자루를 타고 경기장을 날아다니면서 상대팀이 지키는 3개의 고리 중 하나에 공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공을 통과시키면 10점을 획득한다. 이와 동시에 선수 2명은 게임 안에서 또 다른 게임을 한다. 팀에서 주의력과 비행 기술이 가장 뛰어난 이 두 선수는 스니치라는 아주 작은 공을 잡아야 한다. 그 스니치가 바로 혼돈의 구와 똑같이 생겼다. 스니치는 금빛이고 쌩소리와 함께 매우 빠르게 돌진하고 회전하고 까딱거리면서 추격꾼들과 경주를 벌인다. 추격꾼이 스니치를 잡으면 그 팀은 150점을 획득하고 경기는 종료된다. 따라서 스니치가 무엇을 상징하든 그것을 추적하고 포획하는 일이 다른 목표보다 더 중요하다. 이 게임은 작가의 깊은 상상 속에서 왜 하필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었을까? 작가의 이런 생각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문제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답할 수 있으며 둘은 서로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첫째, 법칙 1에서 우리는 어떤 게임에서나 진정한 승자는 공정하게 경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 게임마다 특징이 다르더라도 공정한 경기는 단순한 승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성취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볼 때 공정한 경기를 위해 노력하는 것, 다시 말해 규칙뿐 아니라 그 정신을 따르는 것은 상호 호혜에 기반을 둔 참된 인성이 잘 발달됐다는 징표다. 추격꾼은 퀴디치 게임의 세부 상황을 무시하고 황금빛 공을 찾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현실의 게임 참가자는 경기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상관없이 게임의 특수성과 별개로 도덕적 경기에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추격꾼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경기자는 서로 충돌하는 복잡한 의무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꿋꿋하게 추구한다. 둘째, 연금술사들이 보기에 혼돈의 구는 날개 달린 신 헤르메스와 관련이 있었다. 헤르메스는 신들의 심부름꾼, 영혼을 지하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이다. 헤르메스를 상징하는 고대의 기호가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맨 윗자리를 차지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그 기호는 그림에 드러난 과정이 무엇에 이끌려 진행되는지를 나타낸다. 수백 년 전, 근대 화학이 태동하기 전에 헤르메스는 무심결에 주의를 끌거나 자극하는 것을 상징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사람, 상황, 사건에 주의를 빼앗겼을 때 우리를 지배하는 정령이었다. 잠재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건들을 밝게 비춰주고 그것을 주변의 다른 모든 것과 구별시켜주는 아주 복잡한 과정들이 무의식 속에서 진행된다고 상상해보자. 그리고 가치를 판별하는 그 과정들이 살아있고 인격이라고 개념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복잡하고 통합적이라고 상상해보자. 그것이 헤르메스다. 헤르메스가 우리의 주의력을 끄는 힘은 중요성을 나타낸다. 중요성이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주의를 기울일 만하거나 어떤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다. 추격꾼은 그 중요성을 다른 어떤 측면들보다 더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추격꾼은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그 게임을 하는 사람, 잘 훈련받아 그 게임에 능숙한 사람이면서 한편으로는 더 높은 차원의 게임을 하는 사람, 근본적 중요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스니치는 혼돈의 구처럼 근본적 중요성을 담은 용기라고 볼 수 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포획할 때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황금률을 떠올리게 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힘들고 불만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게임을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물론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임을 하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특별히 불운하지 않다면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주의를 사로잡는 어떤 것에 이끌려 앞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일 수도 있고 스포츠나 정치, 사회, 경제 문제나 과학 연구일 수도 있으며 예술이나 문학이나 연극을 향한 열정일 수도 있다. 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불러세우는 것도 있다. 우리를 사로잡는 현상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으며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정신을 통합하고 심리 발달을 촉진한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를 선택한다. 살면서 추구할 가치가 있는 흥미로운 어떤 것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때 우리는 그것에 이끌려 길을 가고 그러다 또다시 의미 있는 빛을 만난다. 우리는 이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추구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번성한다. 위험한 여행이지만 가슴 설레는 모험이기도 하다. 누군가의 사랑을 구한다고 생각해보자.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변화한다. 또한 우리가 했던 여행이나 수행했던 일을 떠올려보자. 그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지금까지 나에게 일어난 그 어떤 일보다 행복하다. 어느 쪽이는 그런 경험은 매우 유익하다. 이것이 세계의 잠재성이며 우리는 바로 이 잠재성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혼돈의 구 위에는 용이 걸터 앉아 있다. 그 이유는 흥미롭고 의미 있는 것, 위험하지만 희망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위험은 불멸의 포시 파충류가 상징한다. 희망은 암시된 형태로 존재하는데 용은 주로 엄청난 보물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그림은 심리적 변화 과정을 나타낸다. 먼저 우리는 어떤 것에 흥미를 느낀다. 그것은 잠재성 또는 정보를 갖고 있다. 만일 그것을 추적해서 붙잡는 데 성공하면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정보를 토대로 우리는 세계를 지각하고 자기 자신의 지각의 주체로 인식한다. 따라서 혼돈의 구는 물질과 정신이 그 안에서 출현하는 용기다. 이 점을 가리키는 것이 혼돈의 구에 새겨진 숫자다. 삼각형과 함께 있는 숫자 3은 예로부터 정신과 사각형과 함께 있는 숫자 4는 물질 세계와 관련이 있다. 혼돈의 구에 걸터앉는 용은 그 안에 담긴 정보의 위험성과 가능성을 상징한다. 용 위에는 남성의 머리와 여성의 머리가 한 몸에 있는 레비스 상이 있다. 레비스는 완전히 발달한 인격을 상징한다. 그런 인격은 의미 있는 것, 위험하지만 희망적인 것을 똑바로 용감하게 추구할 때 생겨난다. 완전히 발달한 인격에는 탐구, 질서, 이성 같은 남성적인 측면과 혼돈, 장래성, 배려, 토생, 감정 같은 여성적 측면이 모두 있다. 일반적인 사회와 가정에서는 대개 한 측면이 다른 측면보다 더 발달한다. 하지만 탐험을 충분히 함으로써 두 요소를 발전시킬 수 있고 그러는 편이 이상적이다. 고대의 연금술사도 이 점을 직관적으로 알고 그림에 표현한 것이리라. 미지의 세계가 품은 위험과 희망은 장래성 있는 무시무시한 용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 영원한 양면성은 용의 머리 위에 있는 두 개의 상징이 번영한다. 하나는 긍정적인 것을 대표하는 제우스, 하나는 부정적인 것을 대표하는 사투르누스. 위험성과 장래성에 대면하면 우리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나타나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 이 과정은 정령의 신 헤르메스가 이끈다. 헤르메스는 부조화하며 갈등하는 인성의 다양한 요소를 통합하는 무의식적인 탐험이다. 결론적으로 이 그림은 이상적인 인성 발달에 관한 이야기이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묘사한다.